콜롬비아 해안에서 스페인으로 갈 레온 산호세라고 하는 산호세의 보물선이 발견이 돼서 네. 산호세호의 가치가 약 27조 원이라고 해요. 이 배가 발견되니까 콜롬비아는 우리 해안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우리 거다. 미국은 이제 이 배가 결국은 이 바다를 지나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소유권이 있다. 우리가 도와주겠다. 자, 스페인이 등장합니다. 이 배는 스페인 거잖아. 스페인에서 만든 배였고 스페인으로 오던 배야. 그러니까 우리 거야. 여기에 이제 인디오 원주민들이 들어섭니다. 이들이 배에 실어 나르던 금은보화는 옛날 잉카 문명의 금은보화 아니냐. 그러자 페루와 볼리비아도 한 숟가락을 또 얹습니다. 그 잉카 문명이 어디 있었냐. 일선 칼리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지구 반대편의 중남미 이야기를 흥미롭게, 재밌게 또 빠르게 전달해 주시는 우리 교수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개건연구원 그리고 칠레 카톨릭대학교 협력교수 민원정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뒤에 해적선을 보면 네. 또 네. 감이 오겠지만 조니 뎁의 가장 대표작 중 하나가 또 캐리비안 해적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영어로는 캐리비안, 네. 한국어로는 네. 카리브해. 아, 그렇죠. 네. 네. 그리고 해적이라고 서양권에서 부르는 대부분의 배경은 캐리비안의 해적으로 그렇죠. 알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카리브해를 둘러싼 해적과 보물선 이야기 네. 어떤 네.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있는지. 네, 날도 더워지고 해서 날도 더워지고. 네, 우리가 이제 카리브해로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중남미 탐구 생활 초창기부터 빵 얘기부터는 남쪽에 머물러 있었으니까 네. 북진해야죠. 네, 그래서 이제 여름철을 맞이해서 카리브해로 가는데 마침 그 카리브해로 가기 전에 콜롬비아 해안에서 스페인으로 갈 레온 산호세라고 하는 산호세의 보물선이 발견이 돼서 네. 이제 그 얘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산호세라는 보물선이 네. 어디서 발견됐다고요? 콜롬비아 해안. 콜롬비아 해안. 네. 보물섬의 위치가 저번에 우리가 파나마 봤잖아요. 네. 파나마 콜롬비아가 국경을 대고 있는데 이 까르타헤나 요 해안에서 산호세호가 발견이 됐습니다. 아, 위쪽에서. 네, 여기서 발견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산호세호의 가치가 약 27조 원이라고 해요. 뭐가 있길래 27조 원씩 그 안에 이제 온갖 금은 보화가 들어있죠. 오. 이 산호세호는 만들어지기는 1698년에 이제 스페인에 선박이고 그리고 이제 스페인과 이 신대륙을 오가면서 금은 보화를 날랐겠죠. 네, 그렇게 나르다가 침몰한 곳입니다. 아, 그러니까 중남미가 옛날에는 저기 스페인이나 유럽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네. 거기서 이제 왕족들, 귀족들이 네. 금은보화를 한가득 싣고 그렇죠. 몇 개 보물선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왔다 중에 갔다 하나가 하는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침몰돼 이제 더 많이 침몰되지 않았을까요? 어. 그러나 여하튼 알려져 있고 발굴이 됐고 얼마 전에 왜 지중해에서 보물선 발견됐다는 뉴스가 나왔잖아요. 이제 그 보물선이 발견되기 이전에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 중에서 가장 가치가 큰 중남미가 참 이래서 애매해요. 뭘 1등을 못해. 네, 저 그 그래서 보물선이 가치가 묻혀 있는 게 한 27조 원 정도 된다고 추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아니 카리브해 간다더니 왜 콜롬비아에서 이 얘기해 하지만 이 배가 결국은 왔다 갔다 하려면 이제 카리브를 지나가야 하죠. 자, 그래서 이 배가 발견되니까 이제 너나 내나 주인 행세를 지금 하고 있어요. 아, 내 거다, 네 거다. 내 거다, 네 거다. 왜냐하면 이제 이 배가 뭐 있다라고 알려지고 발굴을 해야 하네, 말아야 하네, 뭐 하고 하던 얘기는 사실 몇 년 전부터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계속 뉴스만 업데이트 되고 있어요. 일단 가장 먼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나라가 콜롬비아죠. 그렇겠죠. 네, 이 배가 이제 물에 빠진 건 1708년경으로 추정이 되는데 제조는 1698년에 됐지만 콜롬비아는 우리 해안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우리 거다 하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나 콜롬비아가 자체적으로 이 배를 건져 올려서 그 안에 금은 보화와 또 이게 이 배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 산재한 여러 금은 보화를 수집하고 다 발굴해서 보존해야 하는데 콜롬비아가 역량이 안 되죠. 근데 그 생각할 때 콜롬비아가 물론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는 아니지만 네. 배 하나 인양해서 저 27조 원 건져 올릴
그 능력이 안 돼요? 이 배가 그 영어로 건이라고 하는데 64건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엄청나게 큰 배이기도 하고. 그래서 인양하는데 이게 쉽지가 인양하는데 않군요. 쉽지가 않고. 아, 네. 그래서 콜롬비아는 우리 바다에서 우리가 찾았으니까 우리 소유권. 배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이제 이 배가 결국은 이 바다를 지나갔기 때문에 미국도 어느 정도의 소유권이 있다. 네? 아니 미국 지금 저 위에 있는 거 우리가 아니에요? 도와주겠다. 또 이 바다에서 어차피 이 중미 쪽은 네. 남미는 정말 덜하지만 우리가 파나마 편에서도 봤던 것처럼 이 중미와 카리브해 지역은 미국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나도 내 몫이 좀 있어 한 라고 숟가락. 얹었어요. 자, 스페인이 등장합니다. 이 배는 스페인 거잖아. 원래 스페인 거였어. 300년 원래 전부터. 스페인 거였어. 스페인에서 만든 배였고 스페인으로 오던 배야. 그러니까 우리 거야. 어허. 말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인디오 원주민들이 들어섭니다. 원주민들까지? 네. 왜냐하면 이들이 배에 실어 나르던 금은 보화는 옛날 잉카 문명의 금은 보화 아니냐. 그 잉카 문명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 원주민 인디오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유권이 있다. 그렇네요. 그러자 페루와 볼리비아도 한 숟가락을 또 얹습니다. 그 잉카 문명이 어디 있었냐? 우리나라 거였어. 여기 있었다. 그러니까 페루와 볼리비아도 숟가락 얹을만하다. 인양 못하는 이유가 있네요. 못하죠. 다들 각자의 이유가 이렇게 콜롬비아는 지형 때문에 네. 미국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렇죠. 경제적으로 한 스푼 얹으려고 그렇죠. 스페인은 원래 우리 거였어. 네. 그럼 원래는 우리 거였어라고 네, 저 그렇죠. 인디 원주민들. 요거는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된 아직까지 거예요? 해결 안 돼서 제가 뉴스를 보니까 뉴스가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콜롬비아는 계속해서 곧 할 거다. 뭐 계속해서 탐사선도 보내고 네. 사람도 보내고 그런 일은 계속해서 하지만 아직까지 이 배는 물속에 있기 때문에 평생 물속에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제 그러는 사이에 우리가 보통 카리브해 해적 이 얘기하듯이 이제 바닷속에 보물이 있다는 걸 모두가 알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금야금 이제 도적들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도적이요? 바다에 들어가서 뭐 한두 개 빼간다 한들 어. 이걸 어떻게 누가 감시하겠어요? 난파된 거를 잠수함 타고 내려가서 그거를 도구로 해오겠다? 그렇죠. 와. 지금 이제 그런 뉴스가 최근에 났습니다. 네. 보물선을 찾으러 가자. 네. 갈까요? 저도 잠수 꽤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수영 좀 합니다. 우리 갈까요? 네. 저기 가서 진짜 근데 네. 저 몇 조 원짜리가 묻혀 있다고 하면 사실은 주식에서도 막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요? 어디서 뭐 보물선이 있는데 그거를 인양하는 뭐 기업이 있다. 네네네. 그럼 막 상한가 막 두 번 가고 막 이런 아, 그래요? 경우가 있어요. 아. 굉장히 유명했어요. 네. 근데 약간 그런 느낌으로 지금 네. 실제로 존재는 하고 어떻게 인양해야 되는지 그리고 네. 다른 배는 없나 이런 찾는 움직임도 있다. 저는 이제 이 보물선 사태를 보면 스페인도 안 됐고 중남미도 안 됐고 왜냐하면 이제 이 배가 바다에 빠진 게 결국 영국하고 스페인하고 싸울 때 져서 침몰한 거거든요. 네. 영국에 의해서 이제 스페인은 그 다음에 또 미국에 깨지고 뭐 여러 가지로 그냥 많이 깨지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되게 모순적인 건 뭐냐면 엘 까리베 스페인어로 까리베라는 뜻은 네. 처음에 이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이스파뇰라 섬에 갔다가 네. 이 꾸바라는 섬을 발견해서 갔을 때 이 원주민 인디어어로 스트롱 강한 그런 뜻이었다고 해요. 카리브가? 네. 근데 말만 강한 거죠. 카리브가 강하다라는 원주민어였는데 이제 이렇게 힘들게 사네요. 네. 이런 산호세호 외에 난파된 그런 배들이 몇 개 더 많이 있다 이렇게 알려진 게 있나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알려진 건 없어요. 없지만 있겠죠. 어떻게 없을까요? 네. 뭐 귀족들이 저 유럽 쪽에서 오는 보물들 그리고 그렇죠. 여기서 원주민들 거를 가져가는 그런 보물들. 유럽에서는 보물이 오질 않았겠죠. 유럽에서 스페인으로 건너간 건 군인들, 지배자, 말, 동물, 없던 동물들, 말을 타고 움직이니까 원래 중남미에는 말이 없었어요. 지금은 너무나 흔한 동물이 있지만 그 다음에 유럽인들이 또 가져간 게 있죠. 뭐예요? 전염병. 그쵸. 그렇게 원주민들 다 약간 전염병 걸려서 전염병이죠. 사망하고. 네. 그래서 이제 카리브를 가. 그러면 보물선 콜롬비아 해안에 있던 보물선 얘기하다가 왜 카리브로 가냐? 네. 결국은 카리브해를 지나야 유럽으로 가죠. 여기가 지금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있으면 요쯤에서 보물선이 발견됐잖아요. 네. 이 배가 결국 오가는 길은
어딘가 여길 이렇게 통과해서 가겠죠. 아, 보니까 위쪽에는 아이티, 네. 도미니칸, 바하마, 쿠바 그리고 옆에 섬이 엄청나게 많네요. 엄청나게 많죠. 몇천 개가 있죠. 그럼 저기는 진짜 해적들이 뭐 숨어서 혹은 뭐 주둔하고 이러기 굉장히 너무 용이한 좋죠. 위치네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카리브해,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부를 때 라틴 아메리카 and the Caribbean 하고 부르는 이유가 이 카리브해 지역은 이 중남미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정복자들이 말하기를 여기는 정말 지배의 끝인 줄 알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스페인에서 여기까지도 그 옛날에 배를 타고 오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카리브해 지역에 이 많은 도시들이 실상은 그 옛날에 해적들의 거점이었거나 해적들을 타파하기 위한 거점이었던 곳이 정말 스몰 타운, 작은 마을에서 이제 오늘날의 도시로 발달했다고 합니다. 아하. 여기에 벌써 20개가 넘는 독립국가가 있고 네. 같은 나라도 쪼개져서 뭐 US 버진 아일랜드가 있고 브리티시 버진 아일랜드가 있고 네. 제가 집에서 이 US 버진 아일랜드 이거를 찾았어요. 이거 제가 예전에 88 올림픽 때 자원봉사할 때 받은 거예요. US 버진 아일랜드가 7개인가? 하여튼 모두 그 버진 아일랜드 7개 섬 중에 이 세인트 크라, 세인트 존, 세인트 토마스가 이제 미국. 그래서 트리아 버진 아일랜드라고 그게 하는. 저기 있는 섬 중 그렇죠. 하나인 섬 거예요? 중에 하고 보시면 이게 똑같은 섬인데 반 나눠져서 아이티고 이쪽은 도미니카 공화국이고. 그렇네. 네. 엄청나게 복잡한 곳이고 여기에 쿠바는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고 네. 또 영국의 지배를 받았던 곳, 뭐 네덜란드의 지배를 받았던 곳,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곳이죠, 여기는. 아까 그 산호세호 미국이 조금 주장할 만한 게 네. 푸에르토리코도 또 미국의 한 자치주의인 듯 네. 아닌 듯, 뭐 자치주의긴 하지만. 그러니까 미국이 저렇게 한 스푼 얹으려고 하는 것도 이해가 그렇죠. 가네요. 네, 왜냐하면 푸에르토리코에서 뭔가 뭐 200캐리를 적용하고 뭐 말을 만들면 아 미국도 뭐 할만해. 이제 그렇게 되면 힘은 없는 많은 이 나라들도 우리도 한 스푼은 아니어도 한 티스푼 정도는 하고 말할 수 있죠. 네. 27조에서 몇 천억만 요 정도, 네, 몇 백억이라도. 네,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복잡한 곳이에요. 네, 여기가 이제 트리니다드 토바고 여기 아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왜 그 영화 수리남 보시면 분명히 이 중남미 대륙에 있는데 스페인어를 안 쓰는 수리남. 카리브해에 가깝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마약을 받잖아요. 네. 그런데 이 마약도 우리가 아는 보통의 경로, 콜롬비아, 이 멕시코 말고 이 카리브해 지역의 이 섬을 통과해서 미국이나 유럽으로 가는 마약은 추적하기 거의 불가능하죠. 이걸 어떻게 찾겠어요? 그렇네요. 다들 자치령이 또 다르기도 하고. 다르고. 섬이고 조그맣고. 이게 쿠바도 이렇게 크게 보이는 것만 있지만 자잘한 섬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렇구나. 이걸 찾을 수가 없죠 여기서.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파나마 편할 때 미스 파나마 얘기했는데 네. 미스 유니버스를 보시면 진짜 이 많은 나라들이 나옵니다. 네, 이 미인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 저렇게 섬도 많고 이게 지금 뭐 캐리비안의 해적 활동 시기가 한 1600년대 후반에서 그렇죠. 1700년대 초중반. 네. 그러면은 그때 동안 난파된 거 이런 거 생각하면 네. 저 밑에 어마어마하게 있을 수 있겠죠. 있을 수 있겠네요. 바다를 헤매고 다녀야 하나요? 뭐 보물이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나라가 있고 지리적으로도 열대 트로피컬 기후죠. 지리도 다양하고 또 태평양과 대서양이 함께 오가는 곳이잖아요. 네. 여기는 이제 주로 대서양이지만 여기는 그래서 이 파나마 운하가 만들어진 이유는 정말 여러 가지 이유로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다음에 기후도 그렇지 인종도 너무 다양해요. 왜냐하면 처음에 유럽 사람들이 왔죠. 그런데 보통 이 신대륙, 이 중남미 대륙 본토에는 스페인 사람, 또 브라질은 포르투갈 사람들이 주로 왔다면 네. 물론 유럽 이민은 그 다음이지만 이 카리브해 지역은 식민지 지역 때부터 정말 유럽 각지의 해적과 또 공식적으로는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독일, 프랑스 안 찝쩍거린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보물선 발견됐던 것처럼 스페인이 어쩌다가 여기 하나 발견하더니 막 보물을 끌어들여와. 그러니까 유럽 여러 나라에서 너도 나도 보물을 찾아서 여기로 막 갔죠. 네. 저기 나라들 저 섬들 가면 캐리비안 쪽 가면 네.
동양인이 잘 없겠죠? 있어요 또. 있어요? 네, 쿠바에도 중국인들이 가 있었고 그 옛날에 차이니스 쿨리스들이 쿠바에도 갔고 또 한인 이민도 있습니다. 그 예전에 건너가신 분들도 있고 적지만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데리고 왔을 때에도 제가 아까 유럽인들이 신대륙에 가져간 것 중에 하나가 전염병이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동물들이 들어가고 또 사람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전혀 알지 못하는 전염병이 묻어가면 이 면역력이 안 되어 있고 또 노동에 혹사당하다가 네. 죽게 되죠.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아프리카 흑인들을 노예로 데려올 때 여기로 도착하기 제일 쉽죠. 우리가 레이오버가 있잖아요. 너무 멀리 그렇죠. 갈 때는 신대륙 들어가기 전에 환승. 한승을 해야죠. 여기서 한번. 그래서 이쪽 지역에 가시면 정말 너무나 인종도 다양하고 그래요. 네, 온갖 인종이 다 섞여 있고 언어도 스페인어만 있는 게 아니고 네덜란드어, 영어, 하이티어 막 그 모든 유럽어를 다 섞어 놓은 것 같은 말 엄청나게 다양하죠. 제가 언젠가 트리니다드 앤 토바고 교수님이 그 정체성에 대한 역사 교육에 대해 고민한다는 발표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분 자체도 트리니다드 앤 토바고에서 엘리트층이었고 아직까지도 이 많은 영국령들이 그 영국식의 교육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영국식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새로운 정체성을 추구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 당착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네. 저거 보면은 아까 국기 보여주신 게 대부분 다 지금 뭐 호주 국기도 저렇지만 비슷하죠. 저 영국 그 브리튼 그 이거 네, 있잖아요. 네, 그 네. 표시 그 거의 네. 다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저 나라들은 저렇게 막 인종도 갑자기 막 들어왔다 나가고 정권이 들어왔다 또 그렇죠. 없어지고 이러면 과연 역사와 그런 문화의 이런 뿌리는 어디서 찾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만들어 가야죠. 아. 네, 상상된 공동체가 그래서 있겠죠. 네, 이걸 국계에서 빼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 엘리트층은 그 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그 교수님도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정체성을 얘기하시면서 자기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계속 영국식으로 얘기를 하실 수밖에 없는. 또 이제 자기들이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기에는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모두 부족하니까. 그래서 언어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라고 따로 불러서 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 라틴 아메리카, 중남미 와 이쪽하고 카리브해. 카리브해는 붙어 있지만 좀 다르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 구에 있지만 약간 분리돼서 따로 또 같이 생각해야 하는 지역이죠. 저 카리브해 나라들은 중남미에 대한 인식이 어때요? 물론 나라마다 너무 다르겠지만 네. 중남미를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하기도 하는데. 지금 칠레에도 수많은 하이티 이민들이 뭐 난민, 이민, 불법 합법 이민들이 나가 있잖아요. 그때 2010년에 바칠렛 대통령이 하이티에 대지진 났을 때 받아들여서 뭐 그런 문제. 또 그게 굉장히 남미랑은 좀 거리가 멀죠. 그러나 이쪽 이렇게 같이 해안을 접하고 있는 나라들과는 교류가 많을 수밖에 없죠. 교수님이 이렇게 지도 보여주시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네. 도미니카 공화국이나 온두라스나 혹은 트리니다드 앤 토바고 저는 그거 아프리카 쪽에 있는 줄 알았어요. 네, 그럴 수 있죠. 왜냐면은 축구 선수 중에 드록바라고 있어요. 네. 흑인 그러니까. 축구 선수. 굉장히 네. 잘하는 선수. 예전 레전드인데 그분이 트리니다드 앤 토바고 선수거든요. 네. 근데 다 이제 흑인 분들이에요. 네. 거기 팀이. 네.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 팀인 줄 알았는데 또 여기는 저쪽에 흑인이 붙어있네. 많을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어느 인종이 백인이다, 어느 인종이 흑인이다, 여긴 말할 수 말할 없죠. 수 없네요. 너무 많이 섞여 있죠. 네, 언어도 너무나 다양하고 특히 자잘자잘한 섬들은. 그렇네요. 네. 오케이. 오늘 뭐 주제가 해적선이니까 네. 다시 저 카리브해의 네, 옛날 카리브해로 얘기로 가죠 이제. 돌아와서 자, 여기는 종교도 가톨릭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 심지어 이 카리브해 지역에는 무슬림도 있어요. 음. 예. 자, 이제 여기는 굉장히 또 너무나 슬픈 지역이기도 해요. 설탕, 담배, 커피, 면화 재배를 다 이 지역에서 하죠. 그래서 플랜테이션 농업이 발달해서 네. 아직까지도 거기에서 그냥 머물러 있죠. 어. 그래서 해안 지역을 북유럽인들이 막 탐내니까 정말 19세기에는 영어권 국가들 간의 쟁탈전이 치열했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이제 해적들도 끼어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북유럽 국가들이 임시적으로 세운 도시, 해적들이 배를 정박하기 위해서 세운 도시, 뭐 도시라고 하기에는 그 다음에 해적들을 물리치려고 만든 전초기지 같은 도시 이런 곳들이 오늘날의 도시로 발달을 했죠. 예, 그래서 이게 1890년에 세이어 메헌 제독이 정말 운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운하야말로 종착역 같았던 카리브해를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무역 접점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카리브해까지 와도 이미 힘들고 여기서 또 중남미 대륙으로 들어가서 또 남쪽까지 지배하려면 또 내려가고 그래서 운하가 계속해서 필요했고 페루에 부항령이 있었지만 페루 부항령으로 가려면 운하가 없을 때는 저기 밑으로 남아서 돌아서 내려와야 되고 그 당시에 뭐 미국 대륙철도도 없었고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정말 이 카리브해를 점령하는 게 너무나 중요했죠. 만약에 뭐 영국이든 네덜란드든 어디든 카리브해를 다 점령할 수 있었다면 스페인이 중남미 대륙을 뺏길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적 얘기를 가야 되는 거죠. 네. 이게 그 유명한 영화죠. 그래서 캐리비안의 해적. 예, 이 해적들의 전성기가 1240년부터 1280년 이 사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16세기에 이제 뭐 그 정복이 시작되고 뭐 본격적으로 식민지가 만들어졌을 때는 스페인 또는 뭐 프란시스 드레이크, 뭐 존 허킨스, 뭐 프랑스 해적들까지 해서 진짜 프라이빗 앤 퍼블릭 섹터가 다 같이 활개를 치던 곳이 바로 이 카리브해 지역. 네. 이 1240년, 1280년 해적들의 전성기 아마도 이들의 싸움이 커지면서 뭔가 주인 없는 땅처럼 되어 있을 때 왜냐하면 오늘은 스페인 땅이었다 내일은 영국 땅이었다고 난리가 날 그런 상황에서 해적들이 18세기에는 해적을 몰아내자는 움직임도 강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있었는데 이 많은 섬에서 어떻게 이걸 컨트롤하겠어요. 그렇죠. 그건 안 되고 또 이제 19세기쯤에 마지막 해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해적은 없대요. 예, 해적은 없지만 이제 도굴꾼들이 있죠. 아하.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소설 보물섬도 있잖아요. 영화도 있지만. 네, 그리고 이 당시 해적들 사이에서도 상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상도 있다고요? 내가 먼저 만든 마을은 네. 건드리지 말아라. 왜? 내가 이 카리브의 어느 섬에서 하나 자리 잡으면 네. 뭔가 약간 구역을 나와버리를 약간 정해주는 그런 상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해적들 사이에서도. 오케이. 뭐 네. 저 19세기 마지막 해적이라고 하는 건 저 해적들의 전성기 저런 캐리비안의 해적 같은 저런 네, 해적들이 네, 좀 이제 거의 없어졌다는 거고 거의 없어진 거죠. 최근에 이제는 뭐 카고쉽 이런 거를 노리는 그렇죠. 소말리아 해적이나 뭐 그렇죠. 이런 것들은 네. 아직도 있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19세기면 그때 이제 스페인 중남미 나라들이 독립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오가는 보물선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해적도 뭐 먹을 게 있어야 그 동네를 가죠. 그렇죠. 지금은 카리브해를 오가는 유럽과 중남미를 오가는 배가 없는데 네. 예, 그래서 없어진 거죠. 언어가 이렇게 다양해요. 스페인어, 불어, 영어, 네덜란드어, 하이티어는 정말 특이해요. 그다음에 빠삐아멘토라는 언어도 있고 빠삐아멘토? 예, 이런 원주민 언어.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언어가 쓰이는 곳이 바로 카리브해. 카리브해다. 이제 물론 스페인어가 가장 강하긴 하지만 이 섬은 무슨 죄인가요? 같은 섬인데 나눠져서 그렇네. 하이티하고 도미니카 공화국 나눠져서 정말 다양한 곳, 문화도, 인종도, 언어도, 종교도 너무나 다양한 곳,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곳. 미국하고 이렇게 가깝잖아요. 네, 그냥 여기서 헤엄치면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가까워서 마약도 카리브해를 통과해서 가는 양은 추적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네. 그때 해적들이 보물선만 털었나요? 혹은 민간인 대상으로도 뭔가 한 게 있는지. 제가 듣기로는 보물선도 보물선이지만 주로 그 화물선 있잖아요. 네. 뭐 설탕이나 뭐 이런 여러 그것도 가지 보물이죠. 그것들을 털어서 일상생활이 가능했다고 하던데. 그것도 보물이죠.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피, 면화, 사탕수수 재배 지역이잖아요. 그것도 물론 유럽으로 날라야 하니까 그거를 훔쳐서 팔아도 어마어마했겠죠. 그래서 그거를 훔쳐서 민간인들한테 싼 가격에 파니까 그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해적이 마냥 무서운 존재는 아니었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마약 편할 때 봤잖아요. 멕시코에 카르텔이 코로나 터졌을 때 불쌍한 사람들 도와줬다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 어차피 물건 싸게 살 수 있고 네. 그리고 저기를 다스리는 뭐 제독이나 이런 사람 입장에서도 자기도 인센티브를 해적들이 뒷돈으로 이렇게 중남미 찔러줘서 부정부패의 시작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서로 윈윈하는 공생관계여서 눈 감아주는 거죠. 암묵적으로 되게 활개쳤다 그러더라고요. 스페인에서 이걸 어떻게 컨트롤 하겠으며 여기 프랑스나 영국이나 네덜란드도 여기를 어떻게 컨트롤을 하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날의 고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물 산호세 호를 네. 신종 해적들로부터 어떻게 보호하느냐.
예, 어떻게 그래서 보호해요? 말만 하는 거죠. 네. 산호세호를 해적들의 약탈로부터 보호하자. 보호하자라고 이제 여러 외침이 있고 뉴스도 있지만 쉽지 않죠. 예, 쉽지 않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코카인 트레이드, 이 마약 정말 붐을 이루고 있다고 해요. 여기 특히 유럽 영토가 많이 있잖아요. 네. 이쪽에 네. 여기는 주로 스페인 이제 뭐 스페인어를 쓰는 곳이었지만 아직도 여기에는 유럽령 뭐 네덜란드령이 남아 있거든요. 아니면 독립한 지 얼마 안 됐거나. 그러니까 이 작은 나라들의 이 작은 곳에 영국이나 뭐 프랑스나 뭐 네덜란드나 별로 여력이 없겠죠. 별로 네네. 관심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자잘자잘한 보이지 않는 섬을 통한 코카인 트레이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기서 유럽으로도 나가겠네요. 그렇죠. 왜냐면 베네수엘라나 저 밑에는 큰 국가니까 그렇죠. 조금 더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카르텔도. 근데 저기 작은 섬에 정말 어디 자치령 네. 해서 거기서 팔면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보통 우리가 마약 얘기할 때 멕시코나 콜롬비아를 주로 얘기하죠. 이렇게 여기 카리브의 작은 섬까지는 미처 우리가 얘기를 못 하잖아요. 저기가 또 마약의 거점이 되는 거점이라고 상황이니까. 할 만큼 크진 않지만 정말 여기서 스물스물 나가는 양은 아무도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없고 그렇게 많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막 여기 말도 안 되는 곳 아니야?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여기가 이 6개의 카리브 아일랜드가 크루즈를 하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 2024년에 뽑혔다고 합니다. 와. 2024년에 베스트 크루즈 데스티네이션. 목적지. 네. 6개 그 캐리비안 얼마나 섬이. 아름답겠어요. 사실 수리남만 봐도 그렇죠. 거기 뭐 배경이나 날씨 네. 이런 거 보면은 네. 좋겠다 이런 생각 들던데. 그렇죠. 얼마나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멋있겠어요. 탁 바다 보면서 네. 수영하고 네. 맥주 한잔 하면서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음악이 있고. 음. 네. 그리고 교수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중남미도 그렇고 네. 은퇴하면은 저기 가서 살아야지. 우리가 파나마 그때 봤잖아요. 파나마. 은퇴하고 가기 좋은 거. 은퇴하고 저기서 골프나 쳐야지 이런 생각 하게 된다니까요. 골프를 많이 칠 수 있을까? 제가 골프를 안 쳐서. 거기 뭐 다 풀이니까 공 하나 그렇죠. 넣고 막대기 휘두르면 골프죠. 그렇죠. 뭐. 전 칠레에서 승마 배웠었는데 아. 그냥 산에서 타요. 음. 근데 안데스에서 말 타던 여자입니다, 제가. 그래서 크루즈 네. 목적지로 베스트다 이런 상도 받았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뭐 안티구아인 바르바도라든가 여러 가지 그 카리브해 나라들의 그 여행 산업이 네. 정말 미국 그 서구권 국가들에서 너무나 선호하는 곳이에요. 왜냐면 가깝잖아요, 그리고. 네,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아까 우리 봤잖아요. 미국하고 얼마나 가까운지. 그러니까 뭐 영국, 독일, 프랑스 뭐 이런 여러 나라들에서 너무나 좋아하죠. 셀럽들이 혹은 네, 연예인들이 이런 데 별장 같은 거 사놓고 말이야. 섬 같은 것도 사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네. 또 저게 쇼핑 목록 중 하나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구나. 진짜 작은 섬. 작은 섬.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하고. 네,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하고 거긴 별장 하나 있어도 얼마나 왔다 갔다 하기 좋고. 저 동부 가깝죠. 쪽에 아래 마이애미가 있나요? 미국에? 그렇죠. 그렇죠. 그쪽에서 사는 부자들은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하는데 별로 멀지 않잖아요. 그래서 파나마가 저번에 우리가 본 것처럼 은퇴하고 가장 가기 좋은 곳이었잖아요. 미국에서 가깝고. 쿠바에서 그 미국까지도 비행기 타고 가까운 곳은 1시간 반이면 가니까. 그러니까 헤엄쳐서 가겠다고 막 그러고 있겠죠. 거기서. 그렇네. 네. 우리나라가 뭐 제주도나 아니면 옆 나라 일본이나 이런 거 가듯이.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영국의 마가렛 공주도 네. 뭐 허니문을 이 영국령 으로 갔다. 갔다. 뭐 이 정도니까. 네. 그렇구나. 이 정도인 거죠. 이 야구 선수 아시나요? 74번 선수? 아니요. 네, 유명한 야구를 선수예요. 네. LA 엔젤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카리브해 지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야구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서 정작 카리브해 지역에는 좋은 야구 선수들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 않다. 합니다. 네. 그래서 누군가는 정말 살고 싶은 곳, 여행도 가고 싶고. 이 선수가 74번을 딴 이유가 자기가 살던 집 주소가 74번지고 미국에 가서 야구 선수로 메이저리그에 성공해서 그 돈을 자기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내서 성공을 하고. 어디 나라 선수예요? 이 선수는 이제 쿠라사오 출신이에요. 이 선수의 이름이 켄리 얀센.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이 선수를 알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등번호 74번이고 이 쿠라사오는 카리브의 남쪽에 3개의 네덜란드령 섬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정말 마이너한 섬이네요. 네, 정말 마이너한 섬에서 미국에 건너가서 마이너리그에서 시작해서 네. 메이저리그로 성공했네. 성공한 켄니 얀센 선수 유명한 옛날 선수예요. 이 켄니 얀센 선수가 그래서 자기가 마이너리그부터 미국에서 번 돈을 가족에게 보내서 그렇게 해서 자기가 절대 이 주소를 잊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가난한 동네였겠어요. 아 그럼 저 번호 74가 번호는 자기 집 주소예요. 거기 원래 고향의 집 주소가 고향의 집 주소. 74번지. 네, 그래서 네. 고향을 잊지 않는다는 고향을 마음으로. 잊지 않기 위해서. 네. 그러면 진짜 저희가 가난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미국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서 떠나기도 하고. 떠나겠지만 또 미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은 여기 은퇴하고도 가고 싶고 뭐 여름 휴양지로 너무 좋고 북유럽 사람들은 겨울에 춥잖아요. 이 따뜻한 곳을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가고 싶고. 또 다른 이유의 쟁탈전 이런 이 보물선도 있고 또 요즘에는 이제 영국령이 독립을 하고 네덜란드령이 독립을 하고 아직 집에 있기도 하고 하면서 또 쿠바도 지금 우리나라 수교를 맺었잖아요. 이제 여기에 뭔가 먹을 것이 많죠 여전히. 그러니까 그런 쟁탈전 공식적인 해적은 이제 끝났지만 네. 그러나 아직도 여긴가에서 누군가는 탐을 내고 도구를 하고 법이 미처 닿지 않고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누군가는 계속해서 욕심을 내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게 없죠. 그렇군요. 네. 이 저 캐리비안에서 뭐 열심히 뭐 사시는 분들 뭐 이런 사람이 사실은 여행 관광지로도 우리가 되게 많이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네. 그 사람들한테 사실 관광 산업이 좀 이렇게 도움이 됩니까? 되죠. 거의 실제로 많이 관광산업으로. 성행해요? 그렇죠. 관광? 왜냐하면 그 커피, 사탕수수, 면화 이런 플랜테이션이 아직까지도 그 농업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그렇다면 주요 산업은 관광산업이죠. 그러니까 이 카리브해 지역이 코로나 때 엄청나게 타격을 입었죠. 그래요. 네. 아까 왜 파피아멘투아어가 어느 나라 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어느 나라 말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게 이 쿠라사오도 파피아멘투어를 쓰는데 이 언어 자체가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네덜란드어, 영어가 다 섞인 언어예요. 그거는 저기 캐리비안 말고 다른 데서 쓰는 나라 쓸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특이하다. 얼마나 많은 나라와 해적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으면 그 모든 언어가 섞여서 새로운 언어가 됐을까요? 그럼 저 캐리비안 사람들은 대부분은 다 스페인어나 뭐 알아듣죠. 영어나 이런 거를 다 알아듣고 하겠네요. 예. 근데 저는 이 카리브해 지역에서 오신 교수님들의 영어는 들으면 정말 엘리트층은 고급 영국 영어를 하시더라고요. 예, 깜짝 놀랐어요. 하리포터 이렇게. 네. 아. 그때 제가 뵌 교수님도 영국에서 교육받고 그런 영어를 하는데 보통 일반 사람들의 영어는 왜 우리가 인도 영어 알아듣기 힘들듯이 힘들죠. 쉽지 않아요. 스페인어도 좀 특이해요. 네. 알겠습니다. 캐리비안 관련해 가지고 네. 정말 재밌는 이야기. 해적으로 시작해서 이 캐리비안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까지 네.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산호세호 요거 우리나라도 네. 좀 숟가락을 얹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어떻게 얹어요? 고민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전에 1600년대, 1700년대 해적 그 히스토리 거기서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 실제로 보물선이 지금도 난파가 돼서 묻혀있는 거를 인양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캐리비안의 그 섬들, 아름다운 네. 섬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그 지리적인 것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캐리비안 굉장히 재밌습니다. 다행이에요. 네, 그래서 한 네. 30분, 40분이 후딱 지나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중남미 탐구 생활 저희는 다음에도 또 재밌는 이야기로 네.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오늘 네.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개건연구원 칠레가톨릭대학교 협력교수 민원정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